안녕하세요. 21년차 목조주택 빌더 콜루 고정용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좀 버벅대고 어색할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조주택의 벽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왼쪽이 일반 목구조, 제가 가장 오랫동안 했던 15년, 13년 동안 해왔던 일반 목구조. 그 다음에 저에너지 하우스를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정하게 된 플랜트리 기본 벽체 구조, 그 다음에 이중 벽체 구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바닥에 있는 것들은 콘크리트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콘크리트에 미리 선 앙카를 심고 콘크리트와 목구조 부분에 수평을 잡습니다. 한 5mm 정도는 잡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콘크리트와 자갈, 모래들의 배합비에 따라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바리브레타를 다 해도 한 5mm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잡고 전 무수축 몰타를 표현한 겁니다. 뭐 방법은 대표질도 있고 쐐기도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좋은 방법, 튼튼하고 좋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쐐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부목 전에 방부목을 표현한 건데, 방부목 전에 생략됐는데 그 기초에서 나온 습이 마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습지를 선시공해 주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앙카를 심고 그 토대를 놓고 뭐 스프링 와샤, 너트를 표현한 겁니다. 이걸 만든 건 스프링 와샤가 중요하다. 근데 뭐 이런 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현실은 원래 이 스프링 와샤 전에 넓은 와샤를, 튼튼하고 넓은 와샤, 사각 와샤가 더 좋겠죠. 그런 와샤를 놓습니다. 와샤 없는데 이렇게 또 막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약식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 이거 방부목 위에 토대인데 2단, 3단, 뭐 4단, 5단, 뭐 7단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이거 방부목에 방부목으로 토대를 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그 건축하시는 분들의 디테일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맞고 틀리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저 같은 경우엔 방부목 위에 구조목을 바로 올립니다. 사실은 전 방부목도 구조목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구조목으로 하면 날린 목수라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석은 방부목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벽체가 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 목구조와 플랜트리 기본 벽체의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단 하는 경우도 있고 4단, 5단, 뭐 여러 가지 4단, 5단,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토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토대가 더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단열재를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로재들보다 가로재들이 더 수축이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 3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단은 맞고 3단 틀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중 벽체는 약간 다르죠. 보통 2x6 벽체를 이렇게 한 번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중 벽체에는 이렇게 2x4 벽체로 앞뒤로 떨어뜨려서 2번 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입니다. 뭐 구조 부분 많이 보시는 부분이 이거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블롤이라고 하는데 오각형 벽체를 끊어가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에너지 하우스의 석가래와 지붕에 들어가는 부재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이 석가래와 벽체에 만나는 디테일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기도록. 그리고 일반 벽체는 이렇게 석가래가 한 번에 처마까지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중 벽체도 약간 다르게 됐죠? 쭉 보시면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그다음에 그 합하는 이음새 부분인데,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죠. 이렇게 저는 가로 블로킹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쪽에 이게 없다면은 이 합하는 이음새는 못을 줄 수가 없죠. 네, 그럼 합판이 목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 이게 없다면은 이 부분은 못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브로킹의 방식도 저처럼 눕혀서 하는 방식이 있고 돌려서 세워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단열재를 더 넣기 위해서 외부에 단열재를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만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철물을 쓰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그 새끼둥을 잡아준 형태로 모든 스터드에 1층 모든 스터드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철물의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는 다. 근데 이제부터 여기까지 뭐 한국 패시브 협회와 플랜트리 기본 벽체와 일반 목 구조에 대한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약간 다르죠. 보면 여기 합판 OSB 합판 뒤 구조 합판, 요즘에 OSB도 쓰시고 집 합판도 많이 쓰시니까 그 구조 합판 위로 40mm 정도, 38mm 정도 되는 각상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단열재 또 넣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물을 잘 설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카톡이 많이 오네요. 그 다음에 지붕도 마찬가지로 이 석가래 위로 가로로 40mm 되는 상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 전체가 이 각상으로 둘러싸지겠죠? 집 전체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단열재를 채웁니다. 지붕에는 지금 생략됐는데 여기도 채우게 됩니다. 여기 사이에. 다음에 또 가로로 또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채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두 겹,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전도가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단열재보다는 전도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차가운 혹은 뜨거운 것들이 이 나무를 타고 단열재보다는 더 잘 타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을 최고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구조재를 엇갈려 가지고 그 냉기나 열기가 타고 오는 부분은 굉장히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의 온도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 구조재를 타고 들어온 것을 뭐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열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고 선형 열교를 저명 열교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하얀색 요 부분이 내부에 딱 노출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전도가 되다가 요 나무에 닿겠죠. 이 선 형태로 받은 것이 이 교체되는 요 점에서 타고 요만큼만 집 안으로 전도되겠죠. 이만큼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선형 열교를 저명 열교로 바꾼다. 집안에
외부의 온도 단열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다 이런 열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일반 벽체는 여기 사이에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끝납니다. 네. 이중 벽체는 여기서는 이제 외단열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런 단열들 외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에 단열재를 채우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목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이에 단열재를 채우게 되죠. 그런데 일반 목구조는 여기 전에 이렇게 배관, 전기나 설비 배관들이 이렇게 갑니다. 막 다녀요. 전기도 다니고 설비도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중단열이 시작되죠. 근데 단열이라는 것은 한 가운데로 열이 전도되지는 않거든요. 요 부재가 만나는 요 사이, 요 모서리 이런 데서 전도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으로 단열을 끝날 경우에 요 틈새가 생긴다면 여과 없이 밖에 있는 것이 전도돼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온도 차이가 있고 습도 차이가 있으면 결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추측이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해도, 그리고 또 이렇게 집안에 설비가 다니게 되는데, 설비층이 다니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정성으로 잘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파이프 부분에서도 단열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목구조에서 이렇게 끝나버리죠. 단열이. 외부에 조금이라도 스카이텍이라든지 외단열재를 조금이라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목구조에서. 네. 단열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 패시브 협회와 플랜트리 기본 벽체에서는 이렇게 외단열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 벽체의 단열을 보시면, 그러니까 열교란 개념이 있으시면 이중 벽체가 왜 좋은지 알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열재가 구조자 한 개도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 달걀의 껍데기처럼 이 집은 단열재로 아무것도 구조재로 잘리는 것 없이 다 집을 폭 싸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 이중 벽체의 굉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이렇게 단단한 합판 안에 구조재 안으로 보호되고 있으니까 더 내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단열재의 수명인데, 지금 저에너지 하우스들은 대부분 단열재만 넣고 방습지로 이렇게 쌉니다. 다 밀봉이죠. 밀봉. 마찬가지로 안쪽도 단열재가 들어있는 외벽을 이렇게 완전히 밀봉합니다. 굉장히 비싼 테이프로. 그렇지만 일반 목구조에서는 지금 보시면 밀봉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보통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방습지를 붙이고요. 투습 방수지를 붙이고. 여기 있는 투습 방수지는 투습, 방습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밀봉이 되지 않으면 습기 이동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습지로 집을 완전히 막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방수지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집 안으로 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무 닿는 부분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썩는단 말은 좀 예민한데 잘 썩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건물의 방습이 아니까 요 표면의 방습, 투습 요 역할이지, 투습 방수지 본연에 잘 쓰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런 일반 목구조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좋게 집을 만드는 방법도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재를 벽 속에 단열재만 넣고 안팎으로 방습지를 다 싸서 단열재가 수분으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됐고요. 이중벽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쌉니다. 네, 네. 나머지는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00mm 정도의 단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설비를 위해서 설비상을 대고 요 부분 석고보드를 칩니다. 요 사이로 저희는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벽, 달걀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단열은 단열재만 들어있는 거예요. 전기가 다니면서 단열재를 훼손할 일도 없고, 그 많은 틈들 사이로 단열재가, 그리고 대부분 유리섬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유리섬유가 그 말랑말랑한 소재도 있긴 하지만 고체는 액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닿는다고 해서 그 틈을 모두 다 완벽하게 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을 진짜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유리섬유로 배관 사이사이 모든 틈새를 잘 막기는 정말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습지로 건물의 외벽에 있는 부분을 방습지로 다 싸고, 전기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은 요 설비층으로 다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하게 되죠. 내부 콘크리트 부분도 이렇게 한 번에 붙이면 편한 거 다 알지만, 단열재의 기본은 아랫장과 위에장의 이음새를 다르게 해가지고 만약에 틈새가 생기더라도 그 뒷장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외부의 온도가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겹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네, 이 단열에 지금 보시면 이 벽체와 이 벽체의 인건비나 자재비의 차이는 정말 다릅니다. 딱 보기에도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보이시죠? 네. 자, 이것은 또 이중벽체도 마찬가지로 손이 많이 가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하지 왜 이렇게 했냐? 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편하고, 집도 싸게 지을 수 있고, 집을 싸게 짓는다는 얘기는 더 많은 건축주분들의 집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일하시는 기술자분도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일반 목구조 하시는 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할 사람도 많고 집 지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많지만 돈도 적게 들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막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꿀 리가 없는데 저렇게 바꾼 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 안에 곰팡이,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독일 목조주택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 제공해 주신 벽체의 성능 표 있는데요. 요 색깔별로 이 정도 벽체 성능이 돼야 이 지역에서는 건물로 온도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로가 없다, 이런 것을 친절하게 색깔까지 칠해 주시면서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내부 온도 20도에 습도 50% 기준입니다. 사람이 제일 쾌적하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추울 때 그 지역의 온도를 대입해 보면 단열재 성능이 열 관리율이 몇이 나와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내부 온도 매시고 외부 온도 매실 때 벽체의 열 관리율이 몇이어야 안쪽에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 중학교 3 정도 되는 과학이 아닐까.
아니 요즘은 빠르니까 뭐 중1, 2기 다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걸 계산해 보면 벽체의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벽체가 지금 한 0.18 정도 됩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녹색 보이죠? 녹색 기준에도 사용해도 그 결로가 생기지 않는 벽체의 성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그렇지만 그 정도 이 벽체의 열 관리율을 0.18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됐고 이게 플랜트리의 기본 벽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로 지금 한 5년 정도 시공 열심히 하고 있고 건축주분들의 단열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단열은 건축할 당시에 단열재에 돈을 쓰는 것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벽체 이번에 또 이중벽체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교라는 것이 뭐 물론 부분적으로 생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완전히 지붕에서부터 기초까지 끊이지 않고 단열재로만 집을 쌀 수 있다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열재 안에 새끼동 안에 단열재까지 들어있으니까 이 열교 없는 디테일이 그야말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정도 디테일은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조금만 경력 있는 팀들은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2x4 벽 2번 세우는 거거든요. 똑같이 앞뒤랑 어느 팀이나 할 수 있고 이렇게 성능도 되게 좋으니까 저희 플랜트리에서 이제 이번에 이중벽체도 되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상으로 보셔도 지금 이렇게 외단열을 하기 위해서 많이 되는 것과 이렇게 깔끔하게 이중벽체 되는 것의 인건비 차이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열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단열재 비용 정도 더 들어가는 정도. 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저희는 요 시커먼 부분은 셀룰로즈를 표현한 건데요. 뭐 젖지 않는 신문지, 타지 않는 신문지 정도, 신문지 단열재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그 정도 되는 단열재인데 여기에 또 추결 성능이 있어서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콘크리트 지하 건물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게 추결에 의한 것인데 네, 그런 성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저에너지 하우스들은 겨울에 걱정 안 하거든요. 1년 난방비 막 20만 원, 30만 원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 들어온 열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름을 더 고민하는 편인데 이렇게 추결 기능까지 있다면 진짜 여름도 엄청 시원하고 겨울에도 되게 따뜻하고 이런 집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플랜트리에서 여기 이중벽체를 작년에 순창에 시공했는데요. 놀라웠던 게 한여름이었는데 당연히 에어컨 뭐 그런 거 없죠. 실내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을 실내만 여름에 일하러 들어가도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느꼈습니다. 엄청 시원하다 이 집. 그걸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 이중벽체가 더 확신이 생겼죠. 제가 고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선진국의 사례가 있고 이렇게 자료가 있고, 네, 그걸 건축주님의 집으로 연습하거나 실험하진 않거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근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트리 기본 복지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의 여러 한국 패시브 협회 여러 훌륭하신 건축가분들이 고심하여서 가성비까지 생각해서 만든 디테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셔도 전혀 굉장히 좋은 벽체고 일반 목구조에 비해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회사를 잘 고르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는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렇게 하는데도 저희 회사와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회사 자랑을 좀 잠깐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짓는 집이시니까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번 결심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의 벽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벽체가 플랜트리 기본 벽체라는 것이 한국 패시브 협회의 표준택 기본 벽체이기도 한데 이것이 저희 회사에서는 최소한입니다. 이거보다 단열 성능을 낮춰서 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최소한의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일반 목구조로 집을 지으시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실내에서 건물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안 하면 무조건 결로 곰팡이가 생긴다는 이해하시기보다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건물을 만드는 것 중에 난방비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게 되면 되게 쾌적합니다. 집의 어느 부분이는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몸이 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열과율 0.18 이상 되는 벽체로 집을 처음에 지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용기가 생기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블로그를 더 잘 보거든요. 오랫동안 2004년부터 하고 오랫동안 관리해오고 그래서 거기 댓글들은 금방금방 보는데 유튜브는 제가 처음 하기도 했고 인터페이스도 좀 어색해서 댓글은 뭐 궁금하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